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경찰이 2차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가운데 경찰이 3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지도 관심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경찰이 신도 명단을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3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서면 기자간담회 자료를 통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과 3일 2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검은 이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 신청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감용 청장은 이와 관련 방역당국과 협조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해 3번째 영장 신청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만희 회장의 횡령 혐의 관련해선 계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 혐의 수사는 전 내연녀이자 신천지 2인자였던 김남희 씨의 고발건도 포함되는데 검찰 지휘를 받아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경찰서가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좀 해놓잖아요, 제가 완벽하게. 네. 그럼 돈 조금 집어넣고 그거를 완전히 다 가져갈 그런 계산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식이었어요, 언제나. 네, 언제나 제가 만약에 이제 이 고성도 100억이 들었다. 네. 그러면 한 10억 정도 주고 이거는 이제 우리 신천지 건 내 거다. 이렇게 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선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천지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로부터 역시 여러 건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에 급속한 심각 단계를 초래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고발하며 하루라도 빨리 구속 수사되고 신천지를 해체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지도부는 이외에도 밀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상해 등 혐의로도 서울시에 의해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시민단체가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이창수 부장검사는 코로나19 대응 TF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지난 5일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신천지 강제 수사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된 가운데 경찰이 3번째 영장을 신청할지 검찰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기폭제가 된 신천지에 대해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세 세무조사 등 민사 대응 칼을 빼들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신천지는 서울시가 법인을 해체해도 신천지가 해체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며 반성하지 않는 신천지교회 민형사상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폐쇄성, 정확하지 않은 자료 제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라는 게 박 시장의 말입니다. 관련해서 앞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미필적 고의, 살인 및 상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박 시장은 오늘은 지방세 세무조사 등 민사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교민 전수조사에 낭비된 행정비용, 방역비, 교인 확진자와 그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진단,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사태 관련 투입된 재정과 비용을 신천지에서 금전으로 받아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상권 청구 외에도 서울시는 서울에 있는 신천지 소유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도 착수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늘 오전 9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관련 보고 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의 통지는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에 직접 교부했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일단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종교용도 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습니다. 종교시설은 살 때도 취득세를 안 내고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를 안 냅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받은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 등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생각입니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서도 탈루와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신천지 소유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 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임대차 계약 현황을 확인해 등록 부동산 외에 다른 종교 용도 시설이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나아가 임차 형태지만 실소유주가 신천주는 아닌지, 현재까지 확인된 270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았는지 여부 등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신천지 관련한 재산을 각 자치구와 함께 가용한 행정력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탈 털어보겠다는 겁니다. 지방세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는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4월 6일까지 진행되는데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엔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간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종교단체가 누리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아온 과정이 적법했는지 전수조사하고 위법 시 바로 환수 조치하겠다.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박 시장의 말입니다. 이단 여부는 교리의 문제이니만큼 논외로 하더라도 그 교리라는 것을 빙자해 신도들을 착취하고 교주 등 지도부의 배를 불렸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자신들 종교의 유불리를 따져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행위가 있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만 거꾸로 신천지를 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신천지에 국한할 게 아니라 이참에 종교에 대한 비과세 이슈도 실효적이고 생산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신천지의 비밀스런 예배가 코로나19 급속 확산의 기폭제가 된 건 주지의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신천지가 아닌 일반 다른 교회의 예배나 미사, 예불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현장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오늘 도내 대형 교회 지도부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종교와 감염병, 예배 제한 행정명령의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예배 금지 긴급명령을 검토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도내 기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28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등 각 종교단체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오늘은 기독교분들만 모여서 간담회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등 기독교단체 지도부 5명과 대형교회 목사 5명 등 도내 기독교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기독교 지도부와 예배 전면 금지와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고 오늘 간담회가 행정적인 조치로 가는 것은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유사한 내용으로 유사한 분들, 종교 지도자들 만나서 이런 예배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상의하고 협조를 구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모든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좀 거리를 두자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좀 여론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협조를 구하는 거죠.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 예배 전면 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기도 내 종교 집회 금지 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글입니다. 4대 종단 가운데 종교 집회 전면 금지와 관련해 현재 논란이 되는 종교는 사실상 기독교 하나입니다.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는 전체 교단 차원에서 사람이 직접 모이는 예배나 예불을 잠정 중단한 반면 기독교는 통일된 지침이 내려진 게 없는 가운데 일부 교회들이 주일 직접 예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일요일인 8일 도내 교회 5,105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 넘는 56%, 2,858곳의 교회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예배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입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단 예배 한시적 전면 금지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5.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는 16.3%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 열의 7, 8명은 잠정적인 예배 금지에 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행정명령의 대상이 교회이고 예배라는 점에서 경기도 입장이나 반응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고 거기서 엄연히 이제 그러한 그 예배를 보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확산이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은 저희가 많이 이제 협조 요청을 드린 내용은 있어요. 집합 예배는 집회라는 표현보다는 집합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보다는 가능하면 영상이나 온라인 예배를 해주십사. 이렇게 이제 저희가 협조를. 일단 감염병 예방법 제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실제 교회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엔 형평성 등 여러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지사님께서 검토하시는 사항이 뭐 종교 행사라고 하면은 어쨌거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네. 이제 일반적인 경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 안 하면서 왜 종교 행사만 규제하느냐 이런 좀 필요성의 논란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신천지는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다 해도 확산 가능성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예배를 금지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입니다. 신천지는 이제 정말 심각한 좀 발생 사례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정부의 제재 차원에서 규제가 됐을 때는 부작용이 더 심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사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결혼식도 장례식도 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 지사가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여론을 수렴하고 집단 예배 자제를 호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긴 하지만 실제 예배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와 신앙을 앞세워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예배 방식만 고수할 게 아니라 여론이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을 두루 감안해 강제적 조치가 내려지기 전 자발적으로 잠정 집합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교회와 사회 모두의 최선책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국 봉쇄 등 정부의 감염원 유입 차단 조치 평가와 관련해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 총리는 오늘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 심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찾아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선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총리에 대해 코로나19와 관련해 까칠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감염병을 막는 가장 기본이 차단과 격리다. 그 전초적 단계에서 차단을 잘했다고 생각하나라고 정 총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 대해 입국 금지를 했고 중국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가능하면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국가의 문을 닫으면 제일 좋을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개방된 국가고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게 정 총리의 답변입니다. 발병 초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방어성 답변입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위험성이 큰 후베이성 입국자를 입국 금지하고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거듭 강조하며 정확한 평가는 조금 더 지난 다음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대란 사태의 원인과 관련 정부 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따져묻는 통합당 송원석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서도 정 총리는 신천지 사태 전까지는 마스크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급을 1,000만 장 정도로 2배로 늘려놓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총리는 답변 중 질의 시간이 끝난 송 의원이 말을 끊으며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자 그런 게 어디 있나 공평해야지 라며 말 좀 하게 두라고 말해 평소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세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송원석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대구나 경북에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원하면 정부는 그것을 마다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때 활용하는 것이지만 필요하면 특별 재난지역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보다도 더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정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민생 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지연돼 나중에 더 큰 비용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며 신속한 추경 심의와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추경안 편성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 위기를 조속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것이 정 총리의 거듭된 당부입니다. 네, 정 총리 말대로 지금은 시시비비보다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이고 잘했네, 잘못했네, 잘잘못은 사태가 진정되면 확실히 따지면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진정되면 진행 과정과 경과, 대응, 결과 등에 대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겸한 백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가 본래 거주지임을 속이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던 7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이 발칵 뒤집혔고 이 여성의 거짓말을 두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이 여성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는 서울 백병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포털 사이트를 달군 검색어는 바로 서울시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었습니다.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78살 여성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외래와 응급실, 병동 일부를 폐쇄했는데 이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 이 사단이 났기 때문입니다. 대구가 본래 거주지인 이 여성은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딸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이 여성은 구토와 복부 불편감 등
소아 이상 증상을 보여 보호자와 함께 서울백병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해 관련 증상을 호소하고 진료를 받고 입원했습니다. 이 과정에 병원 측은 대구 방문 사실을 5차례나 물었다고 하는데 이 여성은 대구에 간 적이 없다고 뚝 시치미를 뗐고 주소도 딸이 사는 서울 마포 주소를 적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입원 기간 중 여러 차례 대구 관련한 얘기를 했고 급기야 입원 중에 코로나19 의심 증상까지 나타나자 의료진은 지난 6일 흉부 엑스레이와 CT를 찍고 7일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8일 오전 이 여성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 판정 이후에야 비로소 원래 거주지는 대구라며 대구에서 다녔던 교회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도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에 병원 측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과 공동으로 이 여성의 진료 기록과 CCTV 영상 등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청소부 등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입원 중인 모든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병상 재배치와 소독 작업을 실시하는 등 서울 백병원에선 그야말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사건 직후 서울 백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병원 측은 고소와 관련 논의한 바가 없다. 지금은 다른 입원 환자 안정이나 진료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분노와 성토가 쏟아지고 있고 서울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거짓 진술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병원 측에 거짓말을 한 이 여성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감염병 예방법 제35조는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된 뒤 의료진의 거짓 진술이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 등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일단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역학조사 조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의 경우 거짓말을 한 대상이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가 아니라 민간병원 의료진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여성에 대한 의료진의 질문을 공적인 역학조사로 볼 수 있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보긴 힘들고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 제18조를 적용해 처벌하긴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 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위반했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는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어서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해서는 형사 고소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감염병 예방법 적용이 어렵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업무방해는 여러 사람에게 공공연히 거짓말을 퍼뜨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어서 적용이 어렵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이 여성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남은 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업무방해의 고의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은 맞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고의적으로 유포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위계에 해당될지 여부, 그러니까 간사한 계략에 해당될지 여부는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위계에 의해서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까지 보는 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괘씸한 행동이긴 합니다만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여성도 아주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서울 백병원에 들르기 전 평소 다니던 서울의 다른 대형 병원에 들렀는데 대구에서 왔다고 하니 진료를 안 받아줘서 궁여지책으로 백병원에 거짓말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환자의 거짓 진술에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대구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방역당국의 오늘 브리핑도
이런 점을 감안한 발언입니다. 결국 그게 동네가 됐든 특정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근거 없는 차별과 비합리성은 경계하고 투명하게 밝힐 건 밝히고 검사 받을 건 검사받고 방역 당국과 병원, 의심 환자, 확진자 모두가 모든 면에서 서로 투명한 게 코로나19 문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아닐까 합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사재기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음원시장엔 음원 사재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음원이 출시되면 이른바 작업을 통해 음원 순위를 올려서 인기가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켜 음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허위로 창출해내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동료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 논란을 실명으로 폭로한 가수 박경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음원 사재기 논란과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 아이돌 그룹 블락비 멤버 박경이 지난해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단정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결국 박경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했고 소속사는 오늘 박경이 어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박경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추후 진행되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원 사재기 논란과 의혹은 우리 가요계나 음원 시장에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일상사가 됐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5일 2017년 데뷔한 솔로 가수 오반이 싱글 앨범을 공개했는데 공개 당일 방탄소년단과 지코 등을 제치고 단번에 음원 순위 최상위에 올라 사재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의혹의 눈초리에 오반은 SNS에 내가 그럴 자격이 없어서 의심받을 사람이라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근데 정말 거짓이 아니다라며 음원 사재기 논란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기계를 썼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적당히 했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저는 한 1위 한 통상 음원 사재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불법 도용해 특정 음원을 반복 다운로드하고 스트리밍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드루킹 댓글 조작의 가요계 버전 같은 겁니다. 이를 위한 전문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업계에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원 마케팅과 불법 순위 조작의 경계가 애매하고 처벌을 위한 적용법 조항도 애매하기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음원 사재기 자체가 법적으로 과연 그러면 어떤 죄에 속하느냐, 특정인에 대한 사기가 되는 것이냐, 업무 방해가 되는 것이냐 이런 점들이 좀 애매했어요. 처벌 규정 자체가 적용법조 자체가.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 2016년 3월 음악산업법 조항들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개정 조항은 음반, 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 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 26조 나와 있는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과연 그 행위가 부당하냐 정당하냐 고수 팬으로서 단순하게 진행한 것 정도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타인의 어떤 대가를 받고 진행했거나 이런 것들은 영업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문제는 부당하게 구입한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음원을 구입했는지 불법성이 있는지 강제 수사를 하려면 수사의 단서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문체부나 지자체에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법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체부 장관과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조사를 위해서 관련 업자에게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제출 요구권도 인정이 됐는데요. 문제는 자료 제출 요구권만 있고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거는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관련 업자들이 한정된 자료만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당하게 구입했다는 그 부당하다는 부분이 입증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법안이 됐다는 것이 김지혜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부당하게라는 그 문구가 들어간 것도 사실상 관련 업자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 것처럼 됐고, 문체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현장 조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받는 것만으로는 이런 거를 입증해서 수사 의뢰를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해당 그 규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반쪽짜리 법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2018년 문체부는 직접 나서서 음원 사재기 논란을 받은 가수들을 조사했지만 사재기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등 법 개정 이후에도 음원 사재기로 처벌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가요계에선 이번 박경 사건 수사가 음원 사재기 실체를 밝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인지 사실인지를 파악하려면 음원 사재기의 실체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로 가요계에 끊이지 않는 음원 사재기 논란과 의혹이 그 실체를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무기 로비스트 함태현 씨에게 법원이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무기 중개업체 대표였던 함태현 씨는 군 납품 과정에서 최윤희 전 의장 등 군 관계자 4명에게 2억 1,7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의장은 해군 참모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해상 작전 헬기 도입 추진 과정에 함 씨로부터 와일드캣 선정 청탁을 받고 시험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 아들 사업자금 2천만 원을 함 씨에게서 받은 것과 관련해선 뇌물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장에 대해선 공문서 작성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뇌물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4천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2017년 1월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함 씨와 최 전 의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잘못된 처신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형사적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돈을 주고받는 등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뇌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함 씨는 지난해 12월 무죄 판결을 한 서울고법에 보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 11부 구자헌 부장판사는 함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6천만 원을, 소송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806만 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상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징역 등 형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변호사비 등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고 있긴 한데 절제된 기소권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말한 검찰 내 수소와 기소, 분리 문제는 앞으로 논의가 되긴 되는 건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 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다는 내용을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 TV 진행자 고성국 씨와 출연자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센터장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고성국 TV는 지난 2월 7일 아름다운 재단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참여연대의 약탈 구조 등의 표현으로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 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다는 방송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재정 수입 대부분을 회원,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해온 참여연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2년 6월엔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가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 재단으로 1,000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참여연대는 이 같은 보도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4년 3월 1심 재판부는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여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결입니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지난 2015년 피고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판단을 심리할 필요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이번엔 고성국TV에서 뉴데일리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또 하자 참여연대가 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겁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취지의 음해가 제기될 때마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왔다. 고성국 씨 등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음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참여연대의 편을 들려는 것도 아니고 참여연대가 절대선이라고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데일리안이나 고성국TV를 지칭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근거 없는 비난과 맞다두어 지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지식팔이나 아니면 말고 아닌 것 알지만 상관없고식 언필칭 언론 장사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과 규제를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수많은 확증 편향들을 자양분으로 먹고 사는 이런 수많은 가짜뉴스 생산자들을 그냥 두고 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원고 일부 승소라고 하는데 손해배상금 200만 원으로는 이런 현실을 근절하고 개선하는데 턱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코로나19는 21대 총선 풍경도 많이 바꿔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4.15 총선과 코로나19 관련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로인사이드입니다. 추가 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도 단연 코로나19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투표율에 대한 걱정이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하러 나오는 유권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에 진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확진자 외 자가 격리 중인 이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진 장관은 확진자는 사전 우편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선관위에서 마련하고 있고 자가 격리자들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대구 경북 지역 등의 시범적으로 선별진료소의 방식으로 자동차를 단체로 투표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진 장관은 그것도 선관위와 얘기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숙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질의 내용이라면서 내일 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투표 시 마스크 지급과 확진자, 자가 격리자의 자동차 투표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사가 된다면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가게를 지나가며 햄버거를 사는 것처럼 사상 초유의 드라이브 스루 투표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일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번 총선에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거소 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 요양소, 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거소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오는 24일에서 28일까지로 신고서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문제는 신고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투표일을 포함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신고기간 이후 확진된 경우 거소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4.15 총선 투표 동료를 위한 총선 한 표 가치는 4,700만 원이라는 한 표의 가치 캠페인을 벌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4,700만 원은 21대 국회가 앞으로 4년간 심의할 정부 예산 추정치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눈 수치로 유권자들이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체감해 신중하게 그리고 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나가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당연히 조심은 하고 각종 안전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움츠려들거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드라이브 스루 투표 얘기까지 나왔겠나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긴 한데 꼭 4.15 총선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찾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로인사이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방송통신대 온라인 로스쿨과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부문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민주당은 온라인과 야간 로스쿨 도입 필요성에 대해 2018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인 양성이 오로지 로스쿨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전형 과정이 20, 30대에게 유리한 구조 등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인이나 로스쿨 비용을 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로스쿨은 그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아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일단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방송통신대, 야간 로스쿨 정원을 각 100명씩 총 200명 이하로 하되 현재 로스쿨 정원과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입 취지를 감안해 경력자 및 사회 배려자 전형을 만들어 각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학사 일정은 현행 3년 과정인 기존 로스쿨의 입학, 학사,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방송통신대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출석 수업을 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온라인과 야간 로스쿨에서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인데 각 지역 국립대와 법원, 검찰, 법무법인, 공공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실무교육을 시행하는 등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방송통신대에는 교원 확보를 위한 일정한 예산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대, 야간 로스쿨 등록금은 현재 로스쿨 한 학기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사시 존치 모임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이나 사시 부활 주장에 대해선 로스쿨 도입 취지 등을 언급하며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사법시험 부활 등 의견이 있으나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야간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법, 고등교육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시가 폐지되면서 사시 붙으면 온 동네에 누구네 몇째 아들 제 몇 회 사법시험 합격 플래카드가 붙던 시절은 그야말로 옛날 옛적 얘기가 됐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것까진 아니어도 노력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실제로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정말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총선을 앞둔 수사라도 좋으니 정치권이 그런 사회를 위해 앞장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네, 오늘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는 우체국 연금보험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어떤 사연인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78살 정모 씨 사연입니다. 네. 정 씨는 지난 1994년 종신연금형 채증형 우체국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서 네. 2000년부터 매년 연금을 받아왔는데요. 이 네. 연금액을 두고 이제 우체국과 갈등을 벌인 내용입니다. 종신연금형은 알겠는데 채증형 이거는 뭔가요? 이게 말 그대로 점차 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이 정 씨가 가입한 상품은 2000년부터 이제 10년간 네. 직전 연도 연금액에 이제 채증률 10%를 곱한 금액을 지급을 하고 네. 이후에는 이제 10년차 연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첫 해에 나온 연금액에서 매년 이제 10%씩 더해서 지급을 네. 하다가 이제 10년치 연금 증가가 끝난 시점에 그 연금액을 종신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일단 이 채증률이 약관에 명시된 10%가 아닌 매년 이제 정기예금 금리 변동을 반영을 해서 네. 4.84에서 9.37% 사이에서 결정이 돼 온 건데요. 네. 또한 그리고 이제 11년차 이후에는 10년차에 확정됐던 연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매년 정기예금 금리 변동을 반영한 연금액 산출식을 적용을 해서 네. 직전 연도보다 7.12에서 14% 감소한 금액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 씨 입장에서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더 적게 늘어나고 네. 이제 줄어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줄어든 셈이 된 건데요. 네. 이제 정 씨는 그래서 이제 우체국을 상대로 구조공단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아니, 약관이 있는데 우체국은 뭐를 근거로 약관에 나와 있는 연금액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금액을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한 건가요? 이게 한마디로 우체국이 보험 계약 당시에 네. 이제 고객에게 제공한 약관과 다른 네. 자체적으로 이제 연금액 산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한 건데요. 네. 재판에서도 이제 우체국은 내부적으로 관행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왔다라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채증률이 10%이긴 하지만 이거는 기준일 뿐 여기에 정기예금 변동금리를 적용해 연금액을 산정해 왔고 이 정기예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연금액 채증률이 10%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우체국 입장입니다. 네. 즉 연금 지급 개시 시점 이후에 이제 네. 전년도보다 정기예금 금리가 올라갔으면 이제 채증률도 10% 더 높게 나왔을 텐데 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연금액이 줄게 됐다. 이게 우체국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맞서 이제 공단은 우체국 연금보험 약관상 정 씨가 가입한 보험은 10년 보증부 채증형일 뿐 이 채증을 다시 이제 어떤 수치를 곱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네. 애초 이제 약정한 채증률대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맞섰습니다. 뭐 우체국 주장도 아주 허무맹랑하진 않은데 재판부는 누구 손을 들어줬나요? 이제 법원은 정 씨의 손을 들어서 네. 우체국한테 이제 덜 받은 500여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가입자와의 약속인 약관은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설정한 셈법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이 재판부 판결입니다. 네. 이제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체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 말대로 이게 정 씨 한 명 사례가 아닐 텐데 금감이나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건가요? 이제 그게 좀 애매한데요. 네. 이렇게 우체국이나 뭐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제 상호 금융기관 공제 등에서 판매하는 이런 네. 보험 상품을 유사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일반 소비자에게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보험과 다를 것이 없어 네. 보이지만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이제 금융당국 관리 대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는 우전관리본부 소속으로 우체국 예금보험법 규제를 받고요. 네. 새마을금고 등 공제 상품은 새마을금고법 등 공제법 영향을 받는데요. 네. 이제 앞서 말했듯 우체국이 자체 셈법으로 연금액을 계산을 해서 지불해온 관행도 네. 좀 이런 구조랑 무관치가 않습니다. 네. 이제 공시 의무도 없는 등 일종의 관리 규제 사각지대고 네. 실제로 이 보험금 부지급 비율도 이제 민간보험의 몇 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총선 투표 순번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선거 기간에 그 포스터나 투표 용지의 후보자 번호는 지금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공직선거법상에요. 네. 그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위는 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 추천 후보자, 네.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정해집니다. 네. 그중에 이제 정당 후보자의 경우에는 네. 국회 의석수 순서에 따르고요. 네. 이때 이제 동수라고 하면은 비례대표 득표수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석이 없는 경우에는 당명 가나다 순,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추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공직선거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그 공직선거법은 네. 제150조 제3항에서 네.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회에서 다수 의석 순서에 따르도록 정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 제2항에서는 네. 후보자의 순위를 1, 2, 3등 이제 숫자로 표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잘못됐다고 헌법 소원을 누가 냈다고 하는데 낸 사람은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네, 그 2018년 네. 6월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 네. 부산 지역에서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던 네. 이성건 당시 바른미래당 예비 후보 등 3명이요. 네. 선거 한 달 전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 순서에 의해서 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네. 이들이 이제 기호 3번이 됐는데 네. 이 기호 순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네. 평등권과 공무담인권이 침해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자들이 배분받은 기호가 상대적으로 뒷번호여서 네. 불리해졌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수 의석 정당 후보자들에게 득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순서 효과를 발생시키고 네. 소수 의석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가 불리한 출발선에서 선거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대안 같은 거를 낸 거가 있나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뭐가 쟁점이 됐나요? 그러면?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네.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가 네. 쟁점이 되었는데요. 네. 앞서서 이제 현재는 1996년 네. 결정인 96,9 등의 결정에서 네. 정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이 소수 의석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지만 네. 정당 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서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고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당 조항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똑같은 결정이 난 건가요? 그러면은? 네, 현재는 이제 이번에도 네. 그 이성건 전 의원 등이 그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다수 의석 정당 순으로 나열하고 네. 그 기호를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네. 재판관 전원이 일치하는 의견으로 그 기각했다라고 11일에 밝혔습니다. 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1995년 헌재는 해당 조항이 네.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서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것은 정당의 존재 의의 등에 볼 때 목적이 정당하고 정당, 의석을 우선할 때 당적 유무, 네. 의석순, 정당명, 후보자 성명순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네.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라고 네. 하면서 이후에도 다수의 헌재 결정에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판시를 그대로 유지해왔고 네. 여전히 종전 선례와 결정을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기호로 1, 2, 3등 숫자로 부여한 것도 가독성이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해서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목적이 정당해서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는 네.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이번 총선에서는 그 뭐 이른바 비례 위성 정당들이 뭐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저 번호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네. 기존보다 이제 복잡한 연동형 산식으로 네.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네. 수 계산을 해야 이제 지지 정당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위성 정당들이 대거 나타나면서 네. 투표 용지도 길어지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자개표가 아닌 뭐 수작업으로 개표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네. 됩니다. 뭐 그나저나 이렇게 연동형 비례제 표제를 무력화할 거면은 왜 이렇게 난리를 쳐서 패스트 트랙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